2023년 12월 31일 오후 1시경에 112로 한 남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 어머니가 혼자 다방을 하시는데 연락도 안 되고 다방 문도 잠겨 있어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좀 찾아주세요. 전날 밤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들이 집으로 와서 점심 식사를 챙겨주시고 같이 드셨다고 했는데요. 신고 당일 어머니가 집에 오시지도 않고 전화도 받질 않으시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방까지 와봤다가 문이 잠겨 있는 걸 보고 바로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어디 계신지 확인이 됐나요? 당시 당지팀이었던 옆팀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는데 어머니 휴대전화의 마지막 기지국 위치가 다방 인근으로 잡히더랍니다. 그래서 119 구급대원을 불러 다방 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그때부터 상황이 심상치 않았던 거죠. 가게 바닥이 온통 피로 낭자했던 겁니다. 군데군데 고인 혈흔이 보이고 무언가를 바닥에서 이리저리 끌었던 혈흔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야, 문 잠긴 다방 안에 피가 낭자했다. 참. 이렇게 되면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됐던 이유가 네, 안타깝게도 다방 안쪽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주방 입구 바닥에 엎드린 채로 쓰러져 계셨다고 하고요. 얼굴이 피투성이었는데 원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 쇄골과 팔에도 피멍과 상처가 가득했고요. 야, 무슨 일이야. 사망하신 분의 키가 150cm도 채 안 될 정도로 작은 체구였고 60대였는데 검안결과 코뼈와 늑골까지 골절돼 있었다고 합니다. 양쪽 머리에 두피가 훤히 보일 정도로 머리카락도 뽑혀 있었다고 하고요. 어머. 두피가 다 보일 정도로 지금 머리카락이 뽑혀 있었다는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체구도 작은 분을 얼굴이랑 갈비뼈 부러질 정도로. 심지어 폭행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목에 희미한 사큰이 있었고 이럴 점도 보여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범죄는 아니죠? 아닙니다. 상하이 내의까지 온전히 착용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성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돈은 아니겠죠? 가게에 뭐 없어진 게 있었나요? 물세큰이 있었다고 합니다. 카운터 아래 바닥에 금고가 통째로 떨어져 있고 동전이나 뭐 전단지 같은 내용물이 다 쏟아져 있었는데 지폐가 한 장도 없었다고 했고요. 주방의 냉장고 문이 전부 열려 있고 그 안에 있던 식재료를 모두 바닥에 쏟아놨다고 했습니다. 돈이라고. 진짜 엉망진창이네. 막 어설프게 강도로 유장했을 수도 있잖아요. 현장을 꾸밀 정도로 정신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았습니다. 딱 한 테이블에 먹다 남은 안주와 맥주병 그리고 맥주잔이 놓여 있었는데 바닥에 피 묻은 물티슈가 한 무더기 떨어져 있었고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청바지와 양말까지 발견됐습니다. 소파 구석에 검정색 배낭도 놓여 있었고요. 아니 뭐야, 그걸 다 자리에 두고 갔다고요? 범행 후에 옷도 갈아입은 건가 그러면? 어? DNA나 지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다 두고 간 건 보면 초범인가? 근데 범인이 대체 어느 시대에 살다 온 건지 그 요즘 세상에 이걸 놓칠 수 있나 싶습니다. 가게 천장에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얼굴까지 전부 찍혀 있다고 했습니다. 폭행이 시작된 건 전날 저녁 6시 반쯤이었고요. 손님들이 전부 나간 직후 테이블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던 남성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가게 문까지 끌고 나와 잠그더니 폭행을 이어갔고요. 참. 쓰러져 있는 피해자 등 위에 올라타서 뒤에서 목을 조르더니 가방에서 옷을 가져와서 그걸로도 조릅니다.
중간중간 숨을 쉬는지 확인하면서 약 11분간 총 3차례나 목을 졸랐고요. 시신 옆에 옷을 던져놨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를 주방 입구에 끌어다 놓더니 카운터며 주방며 막 뒤지기 시작했고요. 태연하게 물티슈로 피 묻은 신발을 닦고 자기 가방에서 옷을 꺼내 갈아입고 열쇠로 문까지 걸어 잠그고 갔습니다. 야, 일단은 만취 상태는 분명 아니네. 그러면 CCTV가 있는 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가방에 미리 갈아입을 옷까지 챙겨 왔다는 거면은 작정하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현장에서 더 확인해 준 건 그날 이 범인이 오후 1시 30분경에 한 차례 다방에 왔다가 1시간쯤 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거였고요. 그렇게 오후 3시부터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약 3시간 반 동안 다방에 죽치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말이죠. 야, 뭐야? 그러면 그날 2번이나 가게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네. 참. 그러니까 손님이 다 나갈 동안 계속 범행할 생각만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다방을 나선 후에 어디로 간 건지는 확인이 됐나요? 네. 방범용 CCTV에 일산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걸 확인한 게 사건 당일 저녁 6시경이었고요. 이때부터 강력팀 전원 소집 명령이 떨어져 급히 사건 내용을 전달받았고 저희 팀은 무작정 일산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일산역 방향이라고만 했는데 진짜 여기에 가긴 갔어요? 지하철 타러? 인상착의로만 확인했는데 지하철을 탄 게 맞았습니다. 일산역에 들어갈 때 찍혀있던 교통카드 기록을 보니까 12분 후에 파주에서 내린 걸로 확인도 됐고요. CCTV를 유심히 보던 이 형사님 머릿속에 순간 뭔가가 번뜩 스칩니다. CCTV를 보다가요? 뭔가 단서라도 보신 건가? 범인이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진 않았는데 깡마른 몸에 키도 조그마한 게 구부정한 자세로 걸어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이거 꼭 그때 그놈 같지 않냐 했더니 팀장님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좀 애매해서 서로 말로는 못 꺼내고 있었던 거였고요. 잠깐만, 그럼 작고 마르고 구부정한 자세로? 전에 잡힌 적이 있었던 놈인가 본데? 근데 왜 긴가민가 했다는 거죠? 왜죠? 1년 전쯤에 시장에서 여성의 핸드백을 날치기 한 강도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희 팀이 그 3일간 추적해서 검거했었거든요. 그 날치기범이랑 다방 살인범의 행색이 비슷했고요. 근데 전과가 수두룩해서 형을 다 채우고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엔 좀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전과가 많았다고요? 야, 설마 조기 출소? 에이, 그건 아니겠지. 저희도 그때 그놈은 아니겠지 하면서 그 날치기범 이름으로 조회를 했는데요. 한 달 반 전에 이미 출소를 했더라고요. 출소하면서 등록한 거주지가 파주였고요. 에? 아, 한 달 반 전에 주소지는 파주고. 그러면 그놈이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과도 많다면서 어떻게 금방 풀려난 거야 대체? 그러니까 그 전에 대체 무슨 짓을 얼마나 저질렀길래. 당시 57세였고요. 1986년도부터 강도 강간, 특수강도, 강도 상해, 절도, 사기로 전과가 8범이었는데 교도소를 끊임없이 들락날락하면서 복역한 기간만 25년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지? 그럼 지금부터 범인을 본명인 이영복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뉴스에 나왔던 그 이영복?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어떻게 빨리 출소를 하지?
형을 받은 것만 8번이지 강도강간은 6번이나 저질렀다고 하고요. 그동안 대부분 혼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한 거였다고 합니다. 약한 여성만 노렸네. 약한 여성만 노렸어. 참. 그런데 이영복이 범인인 걸 확신한 순간 1년 전 고생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검거하기까지 3일이나 걸렸던 게 그때는 대중교통도 안 타고 계속 CCTV가 없는 것만 골라서 걸어만 다녔거든요. 중간에 추적을 피하려고 산을 타기도 했고요. 어디로 도주했는지 알 방법은 그냥 똑같이 걸어 다니면서 어느 길로 빠졌을지 추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애 좀 먹겠구나 싶었죠. 형사님들은 경기 북부청의 상황을 공유하고 서둘러서 이영복의 거주지인 파주로 쏩니다. 고시원에 살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미 방은 비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범행 전에 무언가를 단단히 준비한 듯 보였다고 합니다. 12월 30일 새벽 1시 41분. 다방에 처음 갔던 게 오후 1시 반이었으니까 거의 12시간 전이네요. 그건 짐을 싸가지고 나가는가 본데. 그러니까 뭘 준비했다는 거지? 꽤 짐이 많은데. 확대해보니까 패딩 점퍼랑 베개에 이불이 보였습니다. 새벽에 저렇게 짐을 싸들고 나가서 아침에 다시 돌아오는데 빈손이었고요. 자세히 보니까 패딩을 2겹이나 껴입고 와서 하나는 방에 벗어놓고 가방을 둘러매고 나갔습니다. 그 길로 다방에 갔던 거였고요. 새벽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불이랑 베개를 챙긴 거 보면 분명 어디서 자고 온 것 같은데. 설마 그 한겨울에 노숙이라도 한 건가? 근데 범행 후에 다시 이 고시원 쪽으로 돌아온 건 아니죠? 돌아오긴 왔는데 밤새 또 어디에 있었는진 몰라도 범행 다음 날,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기 3시간 전인 아침 10시쯤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패딩을 갈아입고 10분 만에 나갔고요. 고시원 뒤편 샛길 쪽으로 가는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이후로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이 됐나요? 이영복이 간 샛길 쪽으로 따라서 한 200m쯤 걸어가니까 재개발 구역이 나오는 겁니다. 재개발 구역이요? 폐가가 거의 300~400여 채쯤 있어 보였고요. 300~400채나 있었다는. 야, 설마 그 이틀 동안 폐가에 들어가서 자다 온 건가? 왜? 뭐야? 저희가 보기엔 범행하려고 미리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범죄를 저지르면 내가 잡힌다는 걸 또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얼마간이라도 다른 곳에 숨어서 좀 시간을 벌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형사님들은 집에 가지도 못하고 밤새 폐가들을 일일이 다 뒤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영복을 범인으로 특정한 지 이틀 만인 1월 2일 은신처를 찾아내고 맙니다. 이영복이 들고 나갔던 이불과 베개가 있었고요.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워댔는지 담뱃갑이랑 꽁초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낮에는 CCTV를 쫓고 밤에는 고시원과 폐가에 인원을 나눠서 잠복을 실시했죠. 아, 명절에 그게 무슨... 근데 혹시 이영복한테 그 휴대전화는 없었어요? 그것부터 확인했었습니다. 가족 중에 형제 명의로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는데 범행 이틀 전부터 꺼져 있었고요. 정부에서 매달 긴급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계좌 추적도 걸어놨었는데 돈도 뽑지 않았더라고요. 휴대전화 명의자인 형제의 도움으로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는데 범행 당일부터는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왜 지원금을 줘요? 출소한 자들이 생활비가 없으면 2차 범죄를 저지를 것이 우려되니까 아주 기초 생활비를 지원을 해줘요. 먹고 살 정도는. 그냥 유지하는 정도의. 근데 그게 뭐 다 주는 건 아니고 자기가 가서 이렇게 신청을 하거나 지금 내가 이 거주하는 것이 뭐 불분명하고 어렵다라는 것이 증빙이 되면 국가에서 이렇게 조금씩 보조를 해주는 게 있어요. 돈도 있고 일자리도 있었네.
남들처럼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미 이틀 전에 범행 계획까지 세운 모양인데 어떻게 찾죠? 역시나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전처럼 CCTV가 없는 하천이나 농로로 들어가서 행적이 중간중간 끊겼고요. 저희는 그 길을 뒤따라가다가 CCTV가 나오면 다시 확인하는 걸 반복했는데요. 사건 발생부터 따지면 3일 차에 은신처를 찾아낸 거였으니까 시간차를 좁히는 게 만만치 않았는데 파주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긴 했습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동선부터가 이미 하루 전이니까. 야, CCTV를 자꾸 피해 다니니 뭐 도주로를 연결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테고. 근데 파주에서 대체 뭘 하고 다녔어요? 신고 들어온 날은 아침부터 파주에 있는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술을 마신 걸로 확인했고요. 좀 특이했던 건 그 술에 취하니까 자세는 그대로 구부정한데 약간 오른발을 쓱쓱 끌면서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자정을 넘기고 1일 새벽에 다시 시장 근처를 배회하다가 공사장인 허허벌판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했던 게 4일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팀장님이 그 아무래도 안 되겠다면 그 파주에 무전취식으로 신고가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아, 무전 취식. 일단은 뭐 돈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전과 중에 사기죄로 처벌받았던 게 대부분 무전취식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 알아보자고 하신 건데 방금 공사장으로 들어간 걸 확인한 게 4일 오후라고 했잖아요. 그 이틀 전인 2일에 파주경찰서로 무전취식이랑 절도로 신고가 하나 들어와 있는 겁니다. 치킨집이었는데요. 웬 나이든 남자가 와서 치킨이랑 감자튀김에 맥주까지 시켜 먹고선 주인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통째로 들고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금고엔 10만 원 정도 들어있었다고 했고요. 저희가 가서 가게 CCTV를 확인해 보니 옷은 바뀌었지만 이영복이 맞았습니다. 이야, 아휴. 많이도 먹었네. 씨. 참. 그거 먹고 힘내서 금고 들고 나간 거야? 에라이. 씨. 그러니까 요새 누가 현금을 낸다고 금고를 훔쳐가요. 진짜 답답하다 정말. 경기 북부청과 서에서는 그날 밤 이 보고를 받고 밤새 공개 수배를 결정합니다. 무전 취식이긴 하지만 범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경기 북부청에 비상이 걸립니다. 양주에서 다방 여주인이 살해된 채 발견됐는데 범인이 이영복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영복이가 또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아 진짜. 연쇄했어요, 연쇄살인이었고. 그래서 공개 수배를 왜 빨리 안 하냐. 언론에서 막 떠들었잖아요. 형사님들이 얼마나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참. 그러니까 이게 공개 수배하고 범죄와 연관성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팀에서는 은신처하고 배회처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목적까지 딱 지금 체포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공개 수배를 해버리면 또다시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숨어 지내거나 아예 먼 거리에 가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공개 수배하는 게 쉽지는 않죠. 두 번째는 공개 수배를 하고 나면 아예 인생을 포기해버려서 정말 다중이 있는 곳에 가서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 수배를 한다는 거는 수사팀에서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냥 빨리 공개 수배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양주는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종업원이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파출소로 달려가서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로 얼굴 쪽을 공격당해가지고 피해자의 얼굴이 피투성이었고요. 금고에 지폐가 없었습니다. 신고한 종업원이 전날 밤 퇴근할 때 남자 손님 한 명이랑 사망한 피해자와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손님이 자신에게 택시비를 주면서 먼저 가라고 했다고 했고요. 야, 종업원한테 택시비까지 줘서 먼저 가라. 주인 혼자 남았을 때 범행 저지르려고 그런 거죠.
일단은 뭐 치킨집에서 금고 들고 나르더니 돈이 좀 있었나 보네. 근데 이연복인 건 어떻게 확신하신 거예요? 전날 밤 다방 앞 골목 CCTV에 범인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두 사건 현장에 있던 맥주잔에서 지문도 똑같이 나왔고요. 그러면 설마 그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CCTV를 피해서 파주에서 양주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그 범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파주에서 양주까지 도보로 6,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요. 계속 CCTV를 피해 다녔기 때문에 더 오래 걸었을 걸로 추정됐습니다. 연쇄살인범이 된 이영복은 필사의 도주를 시작합니다. 양주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대중교통을 탄 게 확인됐습니다. 이젠 걸어서 추적하지 않아도 이동하는 곳마다 CCTV가 이영복을 쏙쏙 찍어냅니다. 그래서 곧장 광역 단위로 수사본부가 꾸려졌고요. 전국의 팀장급 형사님 100명이 대대적인 공조 수사를 펼칩니다. 이 공개 수배 시기가 겹쳐가지고 언론이나 시민들이 공개 수배하자마자 잡혔으니까 오해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이영복이 이때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것이 포착되어 갖고 수사팀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체포가 된 것이지 이런 것이 좀 정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진 것과는 완전 다른 상황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영복이 출몰한 지역마다 관할 경찰서 형사님들이 투입이 됩니다. 양주경찰서, 경기 북부청, 의정부경찰서, 동대문경찰서, 서초경찰서, 광진경찰서, 태백경찰서, 삼척경찰서, 강릉경찰서입니다. 어떻게 모여서 수사를 하신 거예요? 단체 대화방을 팠습니다. 이동한 지역이 파악되면 해당 관할 경찰서 형사들이 CCTV를 확인한 후에 실시간으로 사항을 전했고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 속도가 확 붙었겠는데요. 그런데 이건 역시 쉽진 않았습니다. 이영복이 다방에서 나간 후에 13시간 만에 여기까지 갑니다. 이동 동선인데요. 양주에서 의정부, 청량리를 거쳐서 남대문 해안으로 갔다가 용산, 반포에 들렸다가 동서울 터미널, 거기서 태백, 강릉까지 갑니다. 그 이영복이 택시를 탔다가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다가 시장에 들어가서 옷을 뒤집어 입으면서 변장까지 하고 다녀서 쫓기가 어려웠는데요. 5일 새벽 6시 30분에 태백행 버스를 타고 아침 9시 49분에 터미널에 내렸다는 걸 공유받은 게 그날 오후 6시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태백을 찍고 미친 듯이 밟았습니다. 거의 8시간 차인데요. 마지막 질주가 발목을 잡혔네. 그래서 태백에 가니까 이연복이 있었어요? 가는 도중에 태백 시장에서 남색 패딩을 새로 산 모양이더라고요. 마스크까지 쓰고. 태백 터미널에서 또 버스를 탔는데 삼척, 동해, 강릉을 거치는 완행버스를 탔다고 하는 겁니다. 뭐 결국엔 강릉에서 내려서 또 시장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오후 3시쯤이었고요. 그래서 또 바로 강릉을 꺾었죠. 야, 중간에 옷을 또 갈아입고 야, 진짜 시한폭탄이다. 형사님들은 강릉에 있는 시장에 몇 시쯤 도착하셨어요? 밤 9시 50분쯤이었습니다. 6시간까지 시간차를 줄이긴 했는데 강릉에서 밤새 뒤지고 있다가 또 이동하는 게 잡히면 바로 움직이자 싶어서 탐문을 시작했죠. 밤이라 가게들이 대부분 닫혀 있어서 다방이나 술집을 돌아보자 하고 찢어졌는데 얼마 안 있다가 명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그러면 전화가 왔다는 거는 잡았다는 거죠? 저희도 이제 그때쯤 되니까 도끼가 바짝 올라 있어서 빨리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 민근이가 갑자기 저를 툭툭 치더니 눈짓을 주는 겁니다. 아, CCTV 천사 전 형사님이. 뭘 보신 거예요? 거기가 주차장이었는데 5m쯤 앞에 키도 작고 체구가 작은 남자가 구부정한 자세로 오른발을 약간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멈춰서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는데 담배값이더라고요. 아, 은신처에서 나온 그 담배. 드디어 잡았네요.
네, 그래서 민근이를 앞으로 보내 도주로를 맞고 제가 뒤로 쓱 다가가서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죠.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영복 맞죠? 하니까 그제서야 자포자기한 듯이 예, 제가 이영복입니다 하더라고요. 바로 수갑부터 채웠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반응해봤자 뭘 어떡하겠니. 근데 강릉시장에서 뭘 한 거예요? 거의 6시간을 있었던 거잖아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에 19만 원 정도 갖고 있었고요. 정말 황당한 건 강릉에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저희 형사과장님이 이영복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봤는데 강해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강해 보이고 싶어서 이랬다고요? 아, 이 찌질이 같은 나봤나. 아무 죄도 없는 그 사람들 앞에서 강해 보이면 뭐 할 건데? 강해 보이고 싶어서 살인을 저지르고 연쇄살인범이 된 이영복.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찌질하고 쪼그라듭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왜 살인까지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주 중에 다른 범 행했습니까? 없습니다. 강릉으로 도주한 이유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어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뭐야? 뭐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혼자 일하는 여성에게만 그렇게 범죄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강릉에는 왜 가셨어요? 금품 탈취 목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머머? 도주 중에 다른 범죄가 없었다니 말이 돼? 그러니까. 무전 취식은 치킨집에서 금고 들고 나왔잖아. 아니 진짜 왜 그랬답니까? 뭐 돈이 목적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 때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지퍼가 열려 있었거든요. 여성들이 속옷에 착용하는 유생용품이 다리 사이에 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옷을 다시 입힌 걸로 추정이 됐는데 부검 결과 이영복의 정액과 타액이 검출됐었습니다. 봐봐, 강도 강간범이라니까. 그냥 성범죄자네, 성범죄자. 그런데 그 부검 결과를 들이밀어도 끝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뇨 때문에 성불구라고 하며 그 법정까지 가서도 부인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아, 재판 결과는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연하지. 근데도 뭔가 찝찝하네요. 깨름직하죠. 무기징역이라도 찝찝하네. 즐겨봐 이 채널.